지리학적으로 이 나라는 절대 부강해질 수 없다. 세계 최고 권위의 옥스퍼드 교수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국토의 70%가 산, 쓸만한 자원 제로. 주변엔 세계 최강의 강대국들이 둘러싼 사면 초가의 땅. 실제로 수천 년 전 경쟁에서 밀려난 이들이 겨우 도망쳐 정착한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이 나라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술이면 기술, 문화면 문화, 전 세계 1위를 싹쓸이하며 지구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학자는 30년 평생 쌓아온 공식을 쓰레기통에 던지며 탄식했습니다. 이 땅은 내 지식이 통하지 않는 유일한 예외다. 지리학의 법칙마저 비웃으며 세계를 지배해버린 기적의 주인공, 그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가장 독하고 위대하게 살아남은 한국인들의 소름 돋는 역사적 진실. 지금 바로 그 장엄한 스토리를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이방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도를 오래 들여다보면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숫자가 맞지 않는 나라. 조건은 최악인데 결과는 정반대인 나라. 저는 30년간 지형과 문명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왔지만 한반도 앞에서만큼은 제 공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우드필드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지리학과에서 문명 지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동아시아 문명권의 지형 조건과 경제 성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어요. 수십 개 나라의 데이터를 하나씩 펼쳐놓고 있었는데 한국 파일을 열었을 때 손이 멈췄습니다. 숫자들이 맞지 않았어요. 국토의 70%가 산지입니다. 경작 가능한 평야는 전체 면적의 20%가 채 안 돼요. 지하 자원은 주요 산업국과 비교하면 사실상 빈국 수준입니다. 방은 있지만 경사가 너무 급해서 대규모 물류에 쓰기가 어렵고요. 반도라는 지형은 바다로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주변 강대국의 침략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리학자의 눈으로 보면 이 조건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킵니다. 강해지기 어렵다. 역사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그런데 옆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반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 산업.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올라선 유일한 사례. 전 세계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는 노래와 줄 서서 보는 드라마. 저는 이런 나라를 30년 연구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건은 최하인데 결과는 최산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리학에는 오래된 원칙이 있습니다. 땅이 사람을 만든다는 겁니다. 넓은 평야가 있으면 농업 생산성이 올라가고 잉여 식량이 생기고 그 잉여가 문명을 만들어요. 강이 길고 완만하면 교역이 활발해지고 도시가 생기고 제국이 섭니다. 메소포타미아가 그랬고 황하 문명이 그랬고 나일강이 그랬습니다. 제가 30년간 들여다본 문명들이 전부 이 원칙 안에서 움직였어요. 한반도는 그 원칙 밖에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펼쳤어요.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산지 70%, 평야 20% 미만, 자원 빈국, 급경사 하천. 그 숫자 옆에 나란히 놓인 경제 지표와 기술 수준은 여전히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책상 앞에서는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직접 가봐야 한다고.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제가 아는 한반도를 머릿속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면적은 한반도 전체 기준 약 22만 제곱킬로미터. 영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요. 인구는 남한 기준 약 5천만 명. 위도는 북위 33도에서 38도 사이. 중위도에 해당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엔 고온 다습한 몬순의 영향을 받고 겨울엔 대륙에서 내려오는 차갑고 건조한 북서 계절풍이 휩쓸어요. 지리학자로서 이 조건들을 나열하면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살기에 만만하지 않은 땅, 계절마다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환경, 산으로 가로막힌 지형, 좁은 평야, 그 안에서 수천 년을 살아온 사람들. 인천공항에 내려 처음 창밖을 바라봤을 때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강한 걸까? 조건이 이 정도면 보통은 강해지지 않습니다. 적당히 살아남거나 강한 이웃나라에 서서히 흡수되거나. 그게 지리학이
수천 년 동안 반복해서 보여준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는 달랐습니다. 흡수되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해졌어요. 2달 뒤, 저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제가 예상했던 곳에 없었어요. 현재의 정책도 아니었고, 경제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훨씬 오래된 곳에 있었어요. 수천 년 전, 이 땅에 처음 발을 디딘 사람들의 이야기 안에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호텔방에 지도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한반도, 위로는 대륙, 아래로는 바다.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습니다. 덤벼처럼 솟은 산줄기가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고 그 산줄기에서 뻗어나온 강들이 서쪽과 남쪽 바다로 흘러갑니다. 지도만 놓고 보면 꽤 단정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 단정한 생김새 안에 엄청난 모순이 숨어 있었습니다. 반도입니다. 세면이 바다입니다. 지리학에서 반도는 기본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분류합니다. 육지와도 연결되고 바다로도 나갈 수 있으니까요. 교역이 가능하고 외부 문명을 흡수할 수 있고 필요하면 바다를 통해 멀리까지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에서 로마가 나왔고 이베리아 반도에서 대항해 시대가 열렸어요. 반도는 역사적으로 문명의 발사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반도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그림자가 있어요. 요충지라는 겁니다. 교류의 통로는 동시에 침략의 통로입니다. 한반도는 대륙 세력이 바다로 나가려 할 때, 혹은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들어오려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에 있었어요. 중국이 강성할 때는 중국이 탐냈고, 일본이 강성할 때는 일본이 노렸습니다. 지도 위에서 한반도의 위치를 보고 있으면 왜 이 땅이 수백 년에 걸쳐 그토록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는지가 보입니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위치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오래 붙들었던 건 침략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강이었어요. 한반도에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큰 강들이 있습니다. 강이 있다는 건 지리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강은 단순히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닙니다. 물자가 흐르는 길이고 사람이 이동하는 통로이고 문명이 퍼져나가는 경로입니다. 강을 잘 활용한 나라는 통합을 이루고 그 통합을 바탕으로 강해졌어요. 그런데 한반도의 강은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경사가 너무 급해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이다 보니 강원도에서 시작한 물이 서해로 빠져나가기까지의 거리가 너무 짧습니다. 짧은 거리에 높이 차이가 크다는 건 경사가 급하다는 뜻이에요. 강물이 빠르게 흐른다는 뜻이고 배를 띄워 물건을 실어 나르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서울까지 배로 올라오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살이 거세면 배를 조종하기가 위험해지거든요. 여기서 중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국에는 황하와 양자강이 있습니다. 둘 다 어마어마하게 길고 경사가 완만해요. 거기다 수나라 때 황하와 양자강을 인공운하로 연결해버렸습니다. 대운하예요. 길이가 약 2,500km, 베이징에서 항저우까지 물길 하나로 이어진 겁니다. 이 운하 하나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버렸어요. 물자가 움직이면 사람이 따라가고, 사람이 따라가면 문화가 섞이고, 문화가 섞이면 통합이 됩니다. 그게 중국이 그토록 넓은 땅을 하나의 왕조 아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 이유 중 하나였어요. 한반도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강을 운하로 연결할 만한 평야가 없었고 강의 경사를 극복할 기술도 없었습니다. 물류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물건 하나를 산 넘고 강 건너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지역이 서로 섞이기가 어려웠어요.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경상도는 경상도대로, 충청도는 충청도대로 살아갔습니다. 강원도는 그 산 안에서 따로 또 같이 살아갔고요. 분절입니다. 지형이 만들어낸 분절이에요. 누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산이 높고 강이 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역이 나뉘었고, 지역이 나뉘다 보니 사람들이 섞이지 않았고, 섞이지 않다 보니 각 지역의 색깔이 뚜렷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독 지역 정서와 공동체 의식이 강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게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형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있어요. 교통이 어렵고 지역이 분절돼 있다는 건 외부에서 쳐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 지역을 점령했다고 해서 나머지가 자동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산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외세가 한반도를 침략했지만 끝내 완전히 흡수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분절된 지형이었어요. 지키기 어려운 땅은 빼앗기도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한반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열려 있어서 당하고 막혀 있어서 버텼습니다. 연결돼 있어서 문명을 받아들이고 분절돼 있어서 정체성을 지켰어요. 한반도라는 땅은 장점과 단점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조건이 상황에 따라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했어요. 저는 지도를 접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처음 발을 디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하필 이 땅을 선택했는지를 알아야 했어요. 서울 체류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선사시대 유물들이 늘어선 전시실을 천천히 걸으면서 저는 계속 같은 질문을 머릿속에서 굴렸습니다. 이 땅에 처음 온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왔을까? 지리학자에게 이 질문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처음 정착했느냐가 그 이후 수천 년의 방향을 결정하거든요. 씨앗이 어떤 씨앗이었느냐가 나무의 성질을 만들듯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는 아무도 먼저 오고 싶어 하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시계를 약 2만 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마지막 빙하기입니다. 지구 전체의 기온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고 해수면이 지금보다 100m 이상 낮았어요. 지금 서해바다 자리가 육지였습니다. 한반도와 중국 대륙이 사실상 이어져 있었어요. 당시 동아시아를 떠돌던 수렵 채집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원한 건 딱 하나였어요. 먹을 것. 그리고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은 어디였느냐? 넓은 초원과 큰 간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큰 동물이 다니고 물고기가 잡히고 조개류가 있는 곳. 황하가 흐르는 중국 대평원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한반도는요, 산지였습니다. 그것도 빙하기였으니 지금보다 더 춥고 더 험했어요. 수렵 채집민들이 굳이 이 험한 산악 지형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황하평원으로 가면 되는데 왜 산을 넘겠습니까? 그러면 한반도는 그냥 비어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전쟁에서 밀린 사람들이 그러왔습니다. 좋은 땅을 차지하려는 경쟁에서 밀려난 집단들이 어쩔 수 없이 한반도 쪽으로 내려왔어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밀려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험한 산악 지형에서 살아남아야 했어요. 약 10,000년 전,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빙하기가 끝나고 지금 우리가 사는 간빙기, 홀로세가 시작된 거예요. 기온이 올라가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농경이 시작됩니다. 중국 지역에서 기장과 벼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약 5,000년 전부터 기후가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가 떨어지고 건조해졌어요. 추워지면 건조해지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대기 중 수증기가 줄어드니 강수량이 감소하고 농사 짓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요동과 만주 일대에서 농경을 하던 사람들이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향했을까요? 남쪽이었습니다. 따뜻한 곳,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 이동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은 황하 일대의 넓은 평야였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전쟁이 너무 심했어요. 결국 일부가 한반도로 내려왔습니다. 황하 평야에서 경쟁에 밀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은 기후변화를 남보다 먼저 읽고 미리 움직인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이유든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를 박차고 낯선 땅으로 이동했다는 것, 기득권을 포기했다는 것,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했다는 것. 이건 보통 사람이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안정된 자리를 버리고 험한 길을 택한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정말 절박하거나 아니면 정말 진취적이거나. 한반도로 내려온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다 있었을 겁니다. 경쟁에서 밀려 어쩔 수 없이 온 사람들, 그리고 변화를 읽고 먼저 움직인 사람들. 그런데 한반도에 도착하고 나서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지예요. 경작할 수 있는 평야가 좁습니다. 겨울엔 혹독하게 춥고
여름엔 태풍과 장마가 몰아칩니다. 황하평야에서 밀려 내려왔더니 기다리는 건 험한 산과 좁은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살아야 했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었고 달리 선택지도 없었어요. 근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게으르면 굶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겨울을 넘기지 못했어요. 좁은 땅에서 최대한 많은 걸 끌어내야 했고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에 맞서 매년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수백 년, 수천 년 반복됐어요. 그게 사람을 바꿉니다. 한 세대가 아닙니다. 수십 세대에 걸쳐 이 땅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손이 지금의 한국인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부지런했던 사람들의 자손이에요. 절박함이 DNA에 새겨졌다고 표현하면 과장일 수 있지만 수천 년의 환경이 사람의 성향을 만든다는 건 지리학이 반복해서 증명해온 사실입니다. 저는 박물관에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강했던 게 아니었구나. 망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던 거구나. 아무도 원하지 않던 땅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 그 후손들이 지금 반도체를 만들고 배를 짓고 노래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땅이 사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한반도는 그 명제를 가장 극적으로 증명한 땅이었어요. 서울에 머문 지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날씨 때문에 하루 종일 호텔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장마였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쏟아졌어요. 옥스퍼드에서 30년을 살았지만 이런 비는 처음이었습니다. 많이 달랐어요. 그냥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하루 서울의 강수량이 제가 옥스퍼드에서 한 달간 맞는 비의 양과 맞먹었어요. 저는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몬순이구나. 기후학에서 동아시아 몬순은 아주 특별한 현상입니다. 여름엔 바다에서 대륙 쪽으로 뜨겁고 습한 바람이 밀려오고 겨울엔 대륙에서 바다 쪽으로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내려옵니다. 계절마다 바람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혀요. 그러니 여름과 겨울의 차이가 극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1월 평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하 5도 사이입니다. 8월 평균 기온은 25도에서 28도 사이예요. 연교차가 30도에 달합니다. 거기다 장마, 태풍, 한파까지. 이제 유럽을 보겠습니다. 런던의 연교차는 약 14도입니다. 파리는 약 16도예요. 여름에 덥지도 않고 겨울에 그렇게 춥지도 않습니다. 비는 1년 내내 고르게 내려요. 장마가 없습니다. 태풍도 없어요. 한파도 동아시아에 비하면 온건한 수준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 편서풍 때문입니다. 유럽은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1년 내내 받습니다. 바다에서 오는 바람이니까 온도가 일정해요. 여름엔 대륙이 바다보다 빨리 뜨거워지려는 걸 바다바람이 식혀주고 겨울엔 대륙이 빠르게 식으려는 걸 바다바람이 데워줍니다. 바다가 거대한 온도 조절 장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은 기후의 변덕에 크게 시달리지 않았어요. 매년 여름이 올해 여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살 수 있었습니다. 겨울 준비를 극단적으로 할 필요도 없었어요. 한반도는 달랐습니다. 여름이 끝나면 겨울이 옵니다. 그런데 그 전환이 유럽처럼 완만하지 않아요. 장마가 거치고 나면 무더위가 기다리고 무더위가 지나면 곧 한파가 내려옵니다. 봄과 가을이 있긴 하지만 짧아요. 여름 준비를 하다 보면 어느새 겨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게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람은 적응해야 합니다. 입는 옷이 달라지고 먹는 음식이 달라지고 하는 일이 달라져요. 농경사회에서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봄엔 씨를 뿌리고 여름엔 물을 대고 잡초를 뽑고 가을엔 수확하고 겨울엔 저장하고 준비해야 했어요. 계절마다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계절을 놓치면 그 대가를 다음 계절 내내 치러야 했어요.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끝없는 긴장이 한 가지 부산물을 만들어냈어요. 자극입니다. 환경이 계속 바뀌면 인간은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올해 장마가 길었으니 내년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방법이 안 됐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 변화하는 환경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문제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창의성이 발달해요. 유럽과 동아시아의 차이가 여기서 갈립니다. 유럽은 기후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과의 싸움보다
서로 간의 경쟁에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나라가 잘게 쪼개져 있었고 그 나라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기술과 제도가 발전했어요. 그 경쟁이 결국 산업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동아시아는 달랐어요. 경쟁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자연이었습니다. 몬순, 장마, 태풍, 한파. 매년 찾아오는 이 거대한 적들과 싸우면서 사람들이 강해졌어요. 중력해야 했고, 미리 준비해야 했고,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국인이 유독 빠르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빨리빨리 제가 서울에서 처음 들었을 때 그냥 문화적 특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형과 기후를 공부하고 나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성격이 아닙니다. 계절이 만들어낸 생존 전략이에요. 장마가 오기 전에 씨를 뿌려야 하고 한파가 오기 전에 수확을 끝내야 합니다. 자연이 정해준 마감 기한이 있었어요. 그 마감을 지키지 못하면 굶었습니다. 빠름은 살아남기 위한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계절이 뚜렷하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극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봄의 생동감, 여름의 열기, 가을의 서늘함, 겨울의 혹독함. 이 네 가지 전혀 다른 환경을 매년 경험하면서 인간의 감각이 풍부해집니다. 안조로운 환경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감수성과 표현력이 생겨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왜 이렇게 감정의 폭이 넓은지, 왜 이렇게 몰입도가 높은지 저는 기후에서 그 단서를 찾았습니다. 계절이 사람의 감정을 훈련시켜 온 겁니다. 물론 몬순 기후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태풍으로 농사를 망치는 해가 있었고 가뭄으로 강이 바닥을 드러내는 해도 있었어요. 홍수가 마을을 쓸어가기도 했습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늘 작았어요. 그런데 그 작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음 해에 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더 높은 곳에 집을 지었고 더 오래 버틸 식량을 저장했고 더 튼튼한 둑을 쌓았어요. 실패가 학습이 됐습니다. 그 학습이 수천 년 쌓였어요. 저는 장마 빗소리를 들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그 빗 속에서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비옷을 입고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비가 오면 멈추는 게 아니라 비에 맞춰 방법을 바꾸는 사람들이었어요. 온순이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울 체를 3주째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부모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의대, 로스쿨. 처음엔 그냥 교육열이 높은 나라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쌓이면서 이게 단순한 교육열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패턴이 너무 뚜렷했습니다. 왜 하필 의대와 로스쿨인가? 저는 그 질문을 붙들고 앉았습니다. 의학과 법학은 실용학문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분야예요. 기초과학이나 인문학처럼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배우면 쓸 수 있고 쓰면 바로 돈이 되는 분야예요. 이 나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실용적인 것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 저는 다른 나라에서도 본 적이 있었어요. 미국입니다. 미국은 의대와 로스쿨이 가장 인기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몰리는 곳이 의과대학과 법학대학원이에요. 미국 사람들도 유럽과 비교하면 훨씬 실용적입니다. 철학이나 순수 예술보다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을 선호해요. 한국과 미국, 언어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슷한 패턴이 나오는 걸까요? 저는 두 나라의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주민입니다. 미국을 처음 세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럽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에요. 종교적 박해를 피해온 사람들, 가난을 벗어나려던 사람들, 새로운 기회를 찾아 대서양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안정된 자리를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선택 자체가 이미 보통 사람과 다른 기질을 전제로 합니다. 절박하거나 진취적이거나 한반도로 내려온 사람들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수천 년 전 만주와 요동에서 경쟁에 밀려 남아한 사람들. 기후가 나빠지자 황하 평야를 향해 움직였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한반도로 밀려 내려온 사람들. 원래 있던 자리에서 뿌리를 뽑고 낯선 땅으로 이동한 사람들이었어요. 미국 이민자들과 출발점이 다를 뿐 본질은 같았습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동한다는 건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낯선 것을 향해 간다는 건 두려움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그 두려움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너무 절박해서 달리 선택지가 없거나 아니면 변화를 기회로 읽을 줄 아는 사람이거나 한반도로 내려온 사람들 중에는 이 두 부류가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부류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좁은 땅, 험한 산, 혹독한 겨울. 이 조건에서 게으른 사람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비효율적인 사람은 도태됐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부지런했고 실용적이었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후손이 지금의 한국인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더 해야겠습니다. 지리학자들 사이에서 보수와 진보의 기원을 설명할 때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산 하나를 두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쪽은 저 산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있을 거라며 넘어가려 합니다. 한쪽은 지금 여기가 충분히 살만하니 이 안에서 더 잘 가꾸자고 합니다. 전자가 진취적 기질, 후자가 보수적 기질입니다. 그런데 한반도로 내려온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산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동한 사람들이에요. 구조적으로 진취적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이 땅으로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그 유전자가 이어져 왔어요. 한국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트렌드에 민감하고 변화에 유연한 이유. 저는 그 뿌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민의 DNA는 실용성만이 아니에요. 적응력입니다. 낯선 환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손은 또 다른 낯선 환경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낯섦을 기회로 바꾸는 법을 압니다. 반도체 산업을 보십시오. 1970년대 한국에 반도체 기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기술을 배우고 가져오고 결국 세계 1위로 올라섰어요.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배를 잘 만들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자동차도, 가전도, 문화 콘텐츠도 없던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게 이주민의 DNA입니다. 낯선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야 했던 사람들이 수천 년에 걸쳐 연마한 능력이에요. 있는 것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만들어서 살아남는 것. 한반도가 그 훈련장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이 사람들을 다시 봤습니다. 빠르게 걷고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처음 왔을 때는 그게 그냥 바쁜 도시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였어요. 지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수천 년 전 낯선 땅으로 내려와 살아남아야 했던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주민의 후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에서 한 달을 보낸 어느 저녁, 저는 한국인 동료 연구자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그가 불쑥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단일민족이라 결속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결속력은 분명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단일민족이어서냐? 저는 그 부분이 걸렸습니다. 단일민족, 한국에서 오래된 자기 인식입니다. 그런데 지리학자의 눈으로 그리고 유전학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 개념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한반도로 내려온 사람들은 한 뿌리에서 온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빙하기 이후 수만 년에 걸쳐 만주, 요동, 시베리아 일대에서 여러 경로로 이동해온 사람들이었어요. 수렵 채집민이 먼저 들어왔고 기후변화로 밀려내려온 농경민이 뒤따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섞이고 또 섞이고 또 섞였어요. 아니란 시작점이 없었습니다. 유전학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현재 한국인의 유전자를 분석해보면 동북아시아 전반의 유전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요. 한 집단의 순수한 후손이 아니라 여러 집단이 오랜 시간에 걸쳐 뒤섞인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단일민족이라는 인식은 어디서 왔을까요? 삼국시대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정립되면서 한반도에 국경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국경이 생기면 이동이 제한되어 북쪽에서 새로운 집단이 대규모로 유입되는 일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기원 후 400년 무렵부터는 한반도 안에서 서로 섞이는 일은 있었지만 외부에서 대규모 집단이 새로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때부터 약
1600년입니다. 1600년 동안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언어로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며 살아왔어요. 유전적으로도 점차 균질해졌습니다. 그러니 단일 민족이라는 느낌이 드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하나였던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만들어낸 수렴의 결과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비교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라고 느낍니다. 실제로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유전학적으로 들여다보면 한국인과 일본인은 놀라울 만큼 가깝습니다. 일본 열도에는 원래 조몬인이라 불리는 수렵 최진민 집단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 2000년에서 3000년 전 한반도에서 도레인이라 불리는 농경민 집단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도레인들이 조몬인과 섞이면서 현재 일본인의 기반이 형성됐어요. 즉, 일본인의 상당 부분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유전적으로 한국임에서 조몬인의 유전자 비율을 빼면 한국인과 일본인은 거의 같아요. 언어 구조도 비슷합니다. 어순이 같고 존댓말 체계가 있고 가족 중심 문화가 있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는 풍경도 닮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냐? 섬이라는 지형 때문입니다.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섬은 고립을 만들어요. 한반도와 분리된 환경에서 수천 년을 살다 보니 독자적인 문화가 깊게 발달했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전혀 다른 환경이 전혀 다른 색깔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형이 문화를 갈라놓은 겁니다. 이건 한반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이 지역을 나눴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에 소백산맥이 있어요. 충청도와 경상도 사이에도 산줄기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태백산맥으로 동서가 나뉘어요. 교통이 발달하기 전 이 산들은 단순한 지형이 아니었습니다. 연계였어요. 연계가 생기면 그 안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같은 산 안에서, 같은 강유역에서, 같은 평야를 공유하며 살아간 사람들끼리 유대가 생겼어요. 혼인도 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언어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음식도 달라지고 기질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이 각각 다른 색깔을 갖게 된 건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산이 만들어낸 지리적 분절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분절이 지연과 혈연 문화를 만들었어요. 좁은 공동체 안에서 오래 살면 그 안의 사람들이 전부 아는 사람이 됩니다. 매 집안 사람, 매 마을 사람, 매 고향 사람. 그 유대가 생존과 직결됐어요. 흉년이 들면 이웃과 나눠야 했고 외부의 위협이 오면 함께 막아야 했습니다. 공동체 밖의 사람은 낯선 사람이었어요. 공동체 안의 사람은 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초면에 고향을 물어보는 겁니다. 학교를 물어보고 나이를 물어봐요. 이게 그냥 문화적 습관이 아닙니다. 낯선 사람을 공동체 안에 위치시키려는 오랜 본능이에요. 당신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파악하려는 행동입니다. 한이 만들어낸 본능입니다. 단일민족이라는 말로 묶이지만 그 안에는 지역마다 다른 색깔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색깔들이 충돌하면서도 결국 하나로 뭉치는 힘이 있어요. 위기가 오면 지역을 넘어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한국은 반복해왔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금부치를 들고 나왔어요. 2002년 월드컵 때는 600만 명이 거리로 나와 함께 응원했습니다. 평상시엔 지역이 나뉘고 세대가 나뉘고 의견이 갈립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엔 하나가 돼요. 이게 단일민족이어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같은 땅에서 같은 계절을 버티고 같은 위협을 막아내면서 형성된 집단 기억입니다. 산이 나눴지만 결국 같은 반도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공유된 경험이에요. 그 경험이 쌓여서 지금의 결속력이 됐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일민족이어서 결속력이 강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같은 땅에서 같은 것을 견뎌온 시간이 결속력을 만든 겁니다.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더 자랑스러운 이야기네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서울 체류 막바지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정리해야 했어요. 한반도는 좋은 땅인가 나쁜 땅인가? 30년 연구 인생에서 저는 이 질문을 수십 개 나라에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만큼
대답하기 까다로운 곳이 없었어요. 좋다고 하기엔 조건이 너무 박하고 나쁘다고 하기엔 결과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결국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좋은 땅과 나쁜 땅의 기준이 뭐냐? 살기 편한 땅이 좋은 땅인가? 그렇다면 지리학의 역사는 그 반대를 가리킵니다. 적도 근처 저 위도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1년 내내 따뜻합니다. 과일이 열리고 물고기가 잡히고 굳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자연이 너무 너그럽습니다. 그런데 그 너그러운 환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첨단 기술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불편함이 없으면 굳이 뭔가를 발명할 이유가 없거든요. 반대로 너무 극단적인 환경도 문제입니다. 북극권에 가까운 땅, 사막의 한가운데, 인간이 살아남는 데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야 하는 곳에서는 문명이 쌓이기 어렵습니다.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그 이상을 추구할 여유가 없어요. 문명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피어납니다. 살기 불편하지만 살 수는 있는 땅. 노력하면 살아남을 수 있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위태로운 땅. 인간에게 끊임없이 문제를 던지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는 땅. 지리학에서는 이런 조건을 가진 지역에서 강한 문명이 반복해서 탄생해 왔습니다. 한반도가 정확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중위도, 사계절, 산지 70%의 험한 지형, 몬순의 혹독한 계절, 교차, 좁은 평야. 이 조건들이 전부 인간을 압박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아요. 압박이 있되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절묘한 균형이 수천 년에 걸쳐 사람을 조각해온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노력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반도 안에서 가장 극적인 비교 사례를 짚어야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입니다. 지도를 보면 같은 반도입니다. 같은 기후대에 있어요. 산지 비율도 비슷하고 오히려 북한이 산지가 더 많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했어요. 수천 년을 같은 땅에서 살아온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나라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남한의 1인당 GDP는 북한의 약 30배에서 50배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기대 수명이 다르고 영양 상태가 다르고 교육 수준이 다릅니다. 같은 땅, 같은 기후,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극단적인 차이가 벌어졌어요. 지형이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후가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제도입니다. 1945년 분단 이후 남한과 북한은 완전히 다른 제도를 선택했습니다. 한쪽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선택했고 한쪽은 계획경제와 1인 독재를 선택했어요. 그 선택이 80년에 걸쳐 이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리학자로서 이 사실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땅이 사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땅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같은 땅 위에서도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하늘과 땅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형은 가능성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지 결과를 확정하는 게 아니에요. 한반도는 가능성의 범위를 넓게 열어두는 땅이었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나면 비상할 수 있는 땅이었어요. 실제로 남한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문화 콘텐츠, 좁은 땅, 부족한 자원, 험한 지형. 이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제도를 만나면 같은 땅이 다른 결과를 냅니다. 북한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땅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건 결국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고 싶습니다. 남한이 성공한 게 단순히 좋은 제도를 선택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제도 안에서 움직인 사람들의 기질이 있었어요. 수천 년간 적당히 나쁜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기질. 압박이 오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지는 사람들.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익숙한 사람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적응해온 사람들. 그 기질이 제도와 만났을 때 결과가 폭발적으로 나온 겁니다. 좋은 씨앗이 좋은 토양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수천 년 전부터 이 땅에서 길러졌어요. 그리고 1945년 이후 남한은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의 평야가
탐납니까? 캘리포니아의 기후가 탐납니까? 솔직히 말하면 탐납니다. 그런데 탐나는 것과 부러운 것은 다릅니다. 한반도는 탐나는 땅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부러운 땅입니다. 이 조건에서 이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좋은 땅이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나쁜 땅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한반도는 당연하지 않은 일을 해낸 땅이었습니다. 런던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 불빛들이 산자락을 따라 올라가 있었어요. 산 위에도 불빛, 골짜기에도 불빛, 험한 지형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도시를 얹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형을 피하지 않았구나. 지형과 함께 살아버렸구나.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어요. 옥스퍼드로 돌아가는 11시간 동안 저는 2달간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메모지가 가득 찼어요. 숫자들, 지형도, 기후 데이터, 현지에서 나눈 대화들. 그것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저는 처음 한국 파일을 펼쳤을 때 그 의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이 나라는 조건과 결과가 맞지 않는가? 이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조건이 결과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사람을 만들었고 그 사람이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든 조건들은 하나씩 따로 작동한 게 아니었습니다. 4가지가 동시에 교차했어요. 첫 번째는 반도라는 지정학입니다. 열려 있어서 문명을 받아들였고 막혀 있어서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침략을 받으면서도 흡수되지 않았어요. 바다와 대륙을 동시에 품으면서 교류했고 산지가 분절을 만들면서 공동체를 단단하게 했습니다. 반도는 한국인에게 개방성과 저항성을 동시에 심어줬어요. 두 번째는 몬순이 만든 계절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1년 내내 비슷한 날씨 속에서 살아갈 때 한반도 사람들은 매년 4개의 전혀 다른 환경을 통과했습니다. 장마, 태풍, 한파, 그리고 봄의 생동감. 이 극단적인 계절 교차가 사람에게 끊임없는 자극을 줬어요.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했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이 생겼습니다. 빠름과 감수성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산지가 만든 고립입니다. 70%의 산지가 지역을 나눴습니다. 그 나뉘이 지연과 혈연 문화를 만들었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시간이 결속력을 만들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하나가 되는 힘. 외환위기 때 금을 들고 나온 사람들. 월드컵 때 거리로 쏟아진 600만 명. 그게 산이 수천 년에 걸쳐 만들어낸 결속이에요. 네 번째는 이주민의 절박함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던 땅으로 내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 변화를 먼저 읽고 움직인 사람들, 어떤 이유든 원래 자리를 박차고 낯선 땅으로 이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절박함이 실용성을 만들었습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길렀어요. 안주하지 않는 기질을 심었습니다. 이 4가지가 한반도라는 좁은 땅 위에서 수천 년 동안 교차했습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지금의 한국인이 설명되지 않아요. 반도의 지정학만으로도 안 되고, 몬순만으로도 안 되고, 산지만으로도 안 되고, 이주민 DNA만으로도 안 됩니다. 4가지가 겹치는 지점, 그 교차점에서 하나의 인간형이 탄생했어요. 지독하게 실용적이고, 지독하게 빠르고, 지독하게 강한 사람들. 기가 세다는 표현을 서울에서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냥 흥미로운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들립니다. 기가 세다는 건 그냥 고집이 세다는 뜻이 아니에요.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압박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기질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이제 압니다. 수천 년이 만든 겁니다. 옥스퍼드로 돌아온 첫 주, 저는 동료들과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제가 지난 2달간 발견한 것들을 발표했어요. 슬라이드에 한반도 지형도를 띄워놓고 시작했습니다. 산지 70%, 조금 평야, 급경사 하천, 몬순 기후. 조건만 보면 변방 소국이어야 하는 나라.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는 노래와 줄 서서 보는 드라마.
세미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어요. 땅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땅이 절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웃음이 나왔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너무 좋은 땅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듭니다. 너무 나쁜 땅은 사람을 무너뜨려요. 한반도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노력해야 하는 땅, 포기하면 죽고 버티면 사는 땅. 그 절묘한 불편함이 수천 년에 걸쳐 하나의 인간형을 조각해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동료 하나가 남았습니다. 독일 출신의 경제지리학자였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발표한 내용을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왜 강한지 알고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빠르게 걷던 사람들, 비 속에서도 멈추지 않던 사람들, 험한 산자락에 도시를 얹어버린 사람들. 그들 중 누구도 제게 우리가 이래서 강하다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저는 동료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 사람들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더 대단한 겁니다. 강해지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노력했더니 강해진 거니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한반도 지형도를 펼쳐놓았습니다. 처음 이 지도를 봤을 때 제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압니다. 제 공식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한반도가 제 공식보다 훨씬 복잡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땅이 사람을 만든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반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땅이 사람을 만들었고 그 사람이 땅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게 제가 2달간 한반도에서 발견한 것이었어요. 지도 위에 작은 나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작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산지 70%, 조금 평야, 아무도 원하지 않던 땅. 그런데 그 땅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인한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조건이 나빴던 게 아니에요. 조건이 사람을 조각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 조각의 결과물입니다. 수천 년이 빚어낸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감동요방이었습니다. 댓글에 역시 대한민국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